안녕하세요. 그냥 저는 사상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괴테의 작품은 수업 시대도 분량이 많은데 그냥 스토리로 쭉 읽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작품이거든요. 또 자연 연구물도 많이 남겼고 또 뭐 신학적인 글, 철학적인 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작가, 뭐 자연 연구가, 뭐 정치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다 하나로 뭉쳐 있는 사상가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한 6개월 전에 제가 괴테의 생애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는 한참 차갑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지금 엄청 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괴테의 문학 세계를 한번 같이 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괴테의 소설 하나를 택해서요, 그 소설을 중심으로 괴테의 고민들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 소설은 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간단한 구성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 소설은 크게 8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는 주인공이 집을 떠나서 사업여행을 하면서 사업여행을 한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연극단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극단에서 벌어지는 일이 1권부터 9권까지 5권의 책에 담겨 있고요. 6번째 책은 주인공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다른 한 여인의 수기를 삽입하는 형태로 넣어놓았고요.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그 영혼의 고백이라는 형태로 6권을 서술을 했고요. 그 다음 7, 8권은 이 주인공이 연극 세계를 떠나서 탑 사회라는 어떤 특별한 일종의 뭐 유토피아 비슷한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전주의 시기의 괴테의 예술가는 어떤 것이었나, 바로 예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두 죽음의 장면이 있는데 그 두 죽음의 장면으로부터 한번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민용의 죽음인데, 민용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소녀인데 소녀인지 사내아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고요. 춤을 추는 아이고 주인공 윌헬름이 여행하는 중에 도중에 만난 그러한 아이입니다. 민용은 이 윌헬름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민용이 죽는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먼저 민용이 열려있는 문 안으로 몸을 내던졌다. 그녀는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였고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직 조금 뒤에 떨어져 있던 펠릭스가 소리쳤다. 이 펠릭스는 사실 처음에는 윌헬름은 모르지만 윌헬름의 아이입니다.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 자기의 아들인 것을 윌헬름이 알게 되죠. 펠릭스가 소리쳤다. 테레제 어머니가 저기 오셔요. 이 아이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경주를 한 것 같았다. 민용은 나탈리에의 두 팔에 덥석 안겨왔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테레제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탈리에를 향해 달려가서 나탈리에와 민용을 한꺼번에 포옹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윌헬름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그에게로 뛰어가서는 그의 목에 매달렸다. 오 나의 테레제 하고 그는 소리쳤다. 내 친구, 내 애인, 내 남편, 그래요. 저는 영원히 당신의 여자예요. 하고 그녀는 뜨거운 키스를 퍼부으며 외치는 것이었다. 갑자기 민영이 왼손을 가슴께로 가져가더니 오른팔을 쭉 내뻗으며 비명을 지르고는 나탈리아의 발치에 죽은 듯이 쓰러졌다. 민용의 심장과 맥박이 뛰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용이 죽는 장면, 이 장면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민용을 죽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일종의 예술가 유형의 인물이 있는데 하프타는 노인입니다. 아우구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그를 하프타는 노인, 독일어는 하프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의 본질, 예술가적 본질을 보여주는 작품에 등장하는 명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품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곧 야르노가 들어왔는데 이 야르노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틴이 다락방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아우구스틴 옆에는 전지 가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그가 이 가위로 자기 목을 찌른 것 같다는 것이었다. 자세하게 진찰해보니 기관지 안에까지 자상이 나 있었고 심한 출혈로 인해 혼수 상태였다. 그러나 아직 목숨은 붙어 있어서 희망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는 그의 몸을 똑바로 누이도록 해놓고 절단 부분들을 꿰맨 다음 그 위에 붕대를 감았다.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하지만 그 이튿날 아침에 아우구스틴이 그의 침대 위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는 얼른 보기에 심신의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속여 그를 간호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놓은 다음 남몰래 붕대를 풀어버려서 출혈로 자살한 것이었다. 민용과 하프타르노이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예술가가 제가 7, 8권에 가면 탑의 사회라는 그런 일종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나오고 그 공동체의 주인공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고 했죠. 이 하프타르노이와 민용은 필름과 같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술가인 이 두 인물이 대표적인 예술가라고 볼 수 있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당시 괴테의 이 소설이 출판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낭만주의자인 노발리스라는 사람은 예술적 무신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정신이다. 시문학에 반대하여 작성된 것이 바로 이 소설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20세기에 유명한 독일에 있는 이제 괴테 연구가들인데요. 슐라퍼라는 사람과 슐레히타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예술의 종말, Das Ende der Kunst, 예술이 끝났다, 예술의 종말이 그려지고 있고 과연 그렇게 그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괴테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두 인물의 죽음은 예술의 종말을 말하기 위해서 그려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두 인물이 보여준 예술의 성격, 또 이 두 인물이 들어갔다가 죽게 되는 그곳인 투엄게셀샤프트, 탑사회라는 그 공동체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이 규명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조금 뒤의 작업으로 미루어 놓고요. 이 소설에서 예술이 지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특히 주인공은 그럼 예술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첫 단어가 무언지 혹시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까요? 우리말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독일어로는 첫 단어가, 이게 한 900여 페이지 되는 굉장히 긴 소설이거든요. 첫 단어가 연극입니다. 샤우스필. 연극은 매우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의 첫 주어가 바로 다 샤우스필이라는 명사거든요. 연극이 매우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 말은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이 작품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작품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역시 샤우스필이라는 연극이라는 단어를 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서 연극 또는 그걸 보편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예술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연극 세계라는 것은 상상에 근거한 세계이겠죠. 이 세계는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세계입니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라는 두 세계의 대비를 잘 나타내는 그 경계 지점에 바로 연극의 무대라는 것이 있고요. 이 연극에서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현실에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연극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환상임을 깨우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곳이 바로 연극이죠. 이 작품에서는 연극이 바로 동일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현실 세계와 상상의 세계의 대비,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연극 세계, 상상의 세계에서 이룰 수 있다는 기대,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상상에서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환상에 불과했음,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 연극의 역할이 그러한 것이죠. 특히나 주인공 비레림의 삶과 연관해서 그렇습니다. 첫 문장 또 첫 단어가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암시하듯이 주인공 비렐름은 연극 또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애인 마리아네를 만난 것도 연극 때문이었고요.
또 그 연극 때문에 마리아네를 더 아주 이상적인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게 된 측면도 있다고 서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렐름이 자기 애인 마리아네에게 설명하는 걸 보면 어린 시절에는 인형극에 심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형극에 심취한 것은 괴테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괴테가 7살 때 괴테 할머니로부터 인형극 세트를 선물 받습니다. 지금 사진에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하우스에 가면 그 제일 높은 층에 바로 이 인형극 세트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테의 경험이 주인공 비렐름에게 반영되어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인형극에 관심이 있었고 조금 더 커서는 비렐름은 연극에 또 빠집니다. 이제 인형을 통해서 하던 공연을 직접 본인이 연기자가 되어서 또 대본을 직접 쓰고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인형극, 연극에 관심이 있었던 비렐름은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 또 자기 친구 베어나의 충고에 따라서 사업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업여행을 떠난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시인 또는 예술가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명은 마치 어느 신에게 그러듯이 시인에게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위를 부여했어. 이게 지금 자기 친구 베어너에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매우 제한적인 세속 인간과는 달리 시인의 영혼은 마치 하늘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태양과도 같이 밤으로부터 낮으로 옮겨가며 그의 영혼의 하프는 기쁨에도 그리고 고통에도 공명하는 것이지. 시인은 깨어있는 자로서 삶의 꿈을 체험하고 아무리 진기한 일이 일어나도 시인에게는 과거사로 보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미래의 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시인은 스승이자 예언자인 동시에 여러 신들과 인간들의 친구이기도 하지. 그런데도 자네는 시인이 보잘것없는 생업으로 하강하기를 바라는 거야? 마치 한 마리 새처럼 온 세상을 굽어보면서 부유하고 드높은 산봉우리에 둥지를 틀고 이가지 저가지로 가볍게 옮겨다니며 꽃봉오리와 나무 열매를 먹고 살도록 태어난 시인이 동시에 황소처럼 쟁기나 끌고 개처럼 짐승의 발자국이나 추적하거나 아니면 아예 쇠사슬에 묶여 멍멍 찢어대면서 농가나 지켜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예, 지금 제가 읽어드린 비렐름의 이야기에서 보면 시인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비렐름의 시인관 또는 예술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새의 모티브거든요. 시인을 마치 새처럼 설명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떠다니면서 현실의 어려움은 전혀 모르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그런 존재로 봅니다. 그거에 비해서 특히 비렐름이 속해 있는 시민 계급은 삶의 현실에 완벽하게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황소나 개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고를 감당해야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렐름의 예술관 또는 시인 이해가 괴테의 생각을 반영한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괴테의 작품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 주인공이 반드시 작가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괴테의 경우는 작품 전체를 통해 아니면 작품 전체를 다 읽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괴테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말한 비렐름의 예술관 또는 시인 이해는 사실 괴테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업여행을 떠난 비렐름은 여행 도중에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을 만나게 되죠. 아까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 두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술가이고요. 이 둘을 만나서 같이 극단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배우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두 인물이 바로 요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이라는 두 인물입니다. 바로 이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이 아까 처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의 사회에 들어온 이후에 결국 죽음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탑의 사회를 떠나게 되죠. 더 이상 예술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주인공 비렐름은 어땠을까요? 5권이 끝나면서 비렐름은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어떠한 예술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비렐름 역시 예술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배우이자 극단의 단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더 이상 아무런 예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예술의 종말 또는 예술적 무신론이 구현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결코 무리한 비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괴테는 예술의 종말을 그리기 위해 이 작품을 쓴 것일까? 이 작품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탑사회라는 이 공동체는 어떠한 사회길래 민용과 하프너와 같은 하프타는 노인과 같은 이런 예술가들이 더 이상 그들의 활동은 물론 존재 자체를 이어갈 수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민용의 노래가 나옵니다.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가곡으로 작곡되기도 했던. 그럼 하프타는 노인은 어땠을까요? 고독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하프타는 노인과 민용의 죽음은 대표적으로 멜랑콜리를 구현한 것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탑사회에서는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의 이 멜랑콜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딜레탕티즘 비판이라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요. 초자연적이지만 그러나 비자연적이지 않다. 동문과가 비인기학과인 건 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독일 또는 독일 문화, 독일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아야 될 이유도 없고 높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정도의 인력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면 전문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영역에 포진해 있고 실제로 우리과 졸업생들을 봐도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잘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어떤 관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문과가 동문과로 남아있으면 나름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과로 바뀌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동업자들이 보면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